악령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분화는 수평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이루어진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누어질 수 있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내부도 분화될 수 있다. 그래요. 사회는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죠. 경우에 따라 통합도 일어나지만, 분화는 섭리에 각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이다 이 말이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스리는 자에 속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스림을 받는 자에 속하지만 그 내부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생길 수 있다. 사회가 팽창함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절대자의 뜻이며 행사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직적 수평적 분화를 그래요. 막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혹은 파괴하려는 일은 안 된다. 악이다. 이렇게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절대자의 뜻이며 행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 현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대상들에서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나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나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일어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근거를 대겠죠. 인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어야 한다. 접합체라고 하죠. 하나의 세포를. 이 하나의 세포는 자라면서 분화된다. 분화되지 않으면 자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죠. 하나의 세포는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즉 분화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요. 분화된 세포들은 다시 자라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분화된다. 자라지 않으면 분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람은 분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람 속에서 분화가 나타난다. 분화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 머리, 몸통, 팔, 다리와 같은 새로운 분화가 일어난다. 인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평적 분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포 내에도 핵을 중심으로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머리는 몸통과 팔, 다리를 조종하는 신체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토대가 되니 마찬가지로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봐도 수평적 수직적 분화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말이죠. 자람 속에는 반드시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있다. 그런 뜻이 되어 있죠. 그것은 섭리다. 섭리여야만 섭리를 어기는 것이 절대자의 뜻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 또 다른 것도 살펴보겠죠.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 역시 다르지 않다.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가스나 먼지와 같은 성간 물질이 존재한다. 성간 물질들이 대규모로 모여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형태를 갖춘 대규모 성간 물질들을 가리켜 성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성운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성운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닐 것이며 존재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들이 모이면 끌어당기는 능력이 커진다. 이 능력을 일반적으로 중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주변에 끌어당길 물질들이 있으면 모여있는 물질들은 그러한 물질들을 끌어당겨 결합함으로써 점점 더 커진다. 그렇죠. 중력이 있으면 끌어당기겠죠. 주변에 있는 물질을. 그러한 와중에 끌어당기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끌어당기는 능력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모여있는 물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에 흩어지고자 하는 힘, 즉 반발력이 생기며 끌어당기는 능력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흩어지게 하는 능력 역시 커진다. 어느 순간이 되면 흩어지게 하는 능력 역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반발에 의해서 흩어지게 하는 능력이 끌어당기는 능력보다 더 커지면 한순간에 폭발하여 우주 공간에 성간 물질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적은 근거가 있느냐 있겠죠. 적색 거성 단계에서 중심 핵의 수축으로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 그래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헬륨 연소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폭발하면 이제 흩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중력 외에. 이 헬륨 연소의 기간은 짧으며 그 뒤 깊은 대유층이 소멸되고 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데 흩어지는 힘과 또 그래요. 끌어당기는 힘도 발견되죠. 이때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 다음 중심의 헬륨 연소의 주요 단계가 시작된 뒤 헬륨이 소모되어 탄소로 바뀌면 헬륨이 또 탄소로 바뀐다죠. 다시 수축이 일어나 헬륨 연소 껍질을 형성한다. 가벼운 별이 백색 외성이고 그 동반성이 적색 거성인 근접상성의 경우 백색 외성의 표면에 적색 거성인 피부가 축성된 뒤 결국에는 핵반응을 시작한다. 이 별은 이런 핵반응으로 생산된 에너지로 격렬한 폭발을 일으켜 축적된 물질을 날려버리고 신성이 된다. 태양 질량의 5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은 신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수소를 모두 소비한 뒤에도 자체 중력 수축으로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극히 높게 증가시켜서 연속적인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계속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중심에게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 생성되지만 철과 관련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이 별의 중심에게 격렬하게 붕괴한다고 한다. 이런 무거운 별의 폭발은 격렬하게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도 나오고. 초신성 뒤는 어떻게 되냐? 또 그런 의문이 남겠죠, 사람들은. 블랙홀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뒤는 어떻게 되냐? 블랙홀 뒤에는. 답은 사실은 자기 주변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태양 질량보다 5배가 큰 별이 생기죠. 백색, 그래요.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이 되면서, 그래요. 신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겪나요? 중심에는 철과 같은 게 생기죠. 철이 생겨요. 지구의 40%는 뭔가요?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한 37% 되죠. 철이죠. 태양과 같은 별의 단계에서는 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중심에. 근데 지구의 중심은 그래요. 지구 자체가 40%가 철로, 37% 가까이 철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지구의 과거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초신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요. 지구라는 것은 지구는 한때 초신성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 폭발했겠죠. 남은 게 이제 몇 가지 덩어리에 의해서 구성된 지구겠죠.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태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구가 별일 때 폭발하는 과정에서 태양의 주변에 생겼겠죠. 그러면 한때는 태양이 지구를 공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태극신감에서 지구계와 태양계를 언급했죠. 그래, 알고 보면 답은 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흩어지게 하는 힘이 사라지면 물질의 속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이게 하는 힘으로 인해 다시 모여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성운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순환하겠죠. 모였다 흩어졌다. 성간 물질이 생겼다가 또 성간 물질이
성운이 생겼다가 또 별 행성 생겼다가 또 폭발하고 계속 반복되죠. 모이는 과정은 성운이 생겼다고 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이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이 생긴다. 즉 성운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화는 세포 분열과 유사하다. 성운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항상 행성 위성이 생겨. 그래요. 우주 공간에 움직임의 질서가 나타난다. 여기서도 분화의 형식이 발견된다. 분화가 발견되죠. 다양한 행성들, 다양한 위성들은 수평적 분화에 해당된다. 반면에 행성 주변을 행성이 공전하고 행성 주변을 위성이 공전하는 현상은 수직적 분화에 해당된다. 우주 생성 과정에서도 분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생명체가 생기는 과정에서도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발생하고, 그 자람 속에서 일으키는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절대자의 뜻이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사실이겠죠. 수직적, 수평적 분화를 해치는 일은 뭐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의 뜻에 반한다. 사회에서도 그러한 일을 벌이면 재앙을 얻게 된다. 절대자가 내리는 재앙이 뭔가요? 천벌이라는 거예요.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현실 세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발견된다. 다 살펴본다는 거죠. 인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혹은 뭐 어떤 마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도 괜찮죠.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 내용과 명칭이 결합하여 개념이 우선 생성되어야 한다. 하나의 세포로는 인간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많은 세포들이 생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적 수많은 개념들이 나타나야 생성될 수 있다. 수많은 세포들이 생성된다고 하여 인간이 생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세포들이 생성되는 가운데 칠서가 형성되며 구별되는 신체 기관들이 형성되어야 인간이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념들이 생성된다고 하여 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개념들 사이에도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관념과 개념을 뒷받침되는 내용 사이에는 수직적 분화가 형성된다. 어떤 견해, 또 구천적으로 형성되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도 그러하다 이 말이죠. 똑같다. 그래요. 마음이나 세상이나 다 섭리의 각에서 생겨난다.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절대자의 뜻이다. 그래요. 대상들에 따라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성장하여 변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발견된다. 따라서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일어나는 원리는 대상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수직적, 수평적 분화라는 동일한 형식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는 하나의 섭리작용이 대상의 종류 및 대상의 상태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띠며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직적, 수평적 분화를 일어나게 하는 원리는 대상마다 제각각일 수 있지만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사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절대자의 뜻이다.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치면 안 된다. 바로 이 하나의 섭리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절대자인 것이다. 절대자는 이 하나의 섭리작용으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마음, 인간이 이룩한 문명을 다스린다. 수직적, 수평적 분화에 의해서 다스린다.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수평적 분화 현상은 절대자의 뜻이며 절대자의 행사이다.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사회에서 위치의 형태로 나타난다. 위치의 구체적 형태는 직업이다. 수직적, 수평적 분화 속에서 직업이 있다. 직업들로 구성된다 이 말이죠. 즉 직업은 수직적, 수평적 구조 속에서 존재한다. 하여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수평적 분화를 파괴하면 사회 발전은 더뎌지거나 혹은 불가능해지고 경우에 따라 사회는 파괴되는 단계에 이른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유가 뭔가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화되었죠. 분화된 이유가 있겠죠. 사적 영역을 보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해버렸죠. 생산은 또 사적 영역이 맞는데 생산도 정부가 맡겠다. 분화된 이유가 있겠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분화됐겠죠.
저 자기 역할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 통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제대로 안 되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또 그런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독재가 일어나고 국민들은 이제 개돼지로 취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의 악령은 신분제도를 통해 나타난다. 고대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한국에서 조선에서도 있었죠. 즉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신분제도를 만들고 신분제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나아가 자기 신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계승하게 하였다. 그러한 의지는 어떤가요? 현 시대도 발견되죠. 현 시대에는 신분제도 부정하는데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위력을 지니면 신분을 만들려고 해요.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분제도의 의지는 뭔가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사회적 위력을 앞세워서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거죠. 특별히 그런 거는 다 그 신분제도의 의지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금지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5.18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무원이 되는 가족들에게 그런 건 어떤가요? 특혜를 주는 거죠. 신분제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정되면 안 되는데 또 어쩌다 보면 또 인정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끊임없이 뭐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인정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신분제도의 어떤 관습이 남아있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특정 어떤 신분에 속한 근로자들이 이제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년제를 만든다거나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인생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뭐 그런 걸 만든다거나 다 그 신분제도의 의지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나요? 한국은 그래요. 일제 식민지하에 있다가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하니까 독립운동한 이들을 이렇게 독립운동한 이들에게 이제 명예를 줬죠. 군장도 주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러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도 이제 명예를 계승받게 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 위에 서려고 하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요. 자기들이 국민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 하고 불쌍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이 뭔가 보상을 해주려 했는데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그 아주 높은 자세로 그게 다 신분제도의 의지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용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대한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권력으로 귀족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자신들을
타인들과 구별하였으며 자신들의 위치를 권력으로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계승하게 하였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이 낮은 이들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의 발전을 제한했는데 이는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성장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귀족은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생겨난 거죠. 토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자본들은 어떻게 할까요? 파괴하겠죠. 그러하기에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한 귀족은 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싫어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산업공상의 순서로 귀천을 정하여 공업과 상업을 제도적으로 천시하였으며 신분 질서를 철저히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세종은 양반만 가죽신을 신도록 하였다. 세종왕은 양반만 가죽신을 신게 하고 평민 이하는 집신만 신게 하였다. 비올 때 신는 반장화투는 더 엄격하여 칠품 이하는 못 신게 했다. 송군이라고 지나간 세종은 이런 교정도 만들었다. 그래요. 조선에서는 신발까지 신분에 있게 신도록 하여 귀천을 철저히 가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도 농업자본에 바탕한 귀족들은 상인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하였으며 상인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여 힘을 키울 때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한 귀족들은 그들을 무력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신분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요? 다 파괴하려 하죠. 영주들은 시민을 경멸했으며 시민을 자기들과 다른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는 종족이 다른 해방된 노예의 한 무리로 생각하였다. 더구나 시민의 부는 언제나 영주의 선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인정사정 없이 시민을 약탈하였다. 그래요. 북부론에 나오는 말이죠. 고대 농업자본이 바탕이 된 사회에서 신분제도는 공업자본과 상업자본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귀족은 강제적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리하였다. 농사 지을 사람들은 귀족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업자본과 상업자본이 발전하자면 근로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신분제도로 인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발전이 어려운 것이다. 기업에서도 사람이 필요한데 신분제도로 몽토를 못 떠나게 하면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기 어렵죠. 현 시대에는 자유와 평등이 주시되는데 이는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의 발전과 더불어 신분제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근거한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았겠는가. 지나서 뭐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상업이나 공업이 발전해야 되겠죠. 발전하면서 힘이 생겨야 돼요.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래서 반란이나 폭동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되죠. 그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은 그런 과정을 거쳤죠. 프랑스건 영국이건 어느 나라건 대부분 겪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어떤가요? 사회적인 어떤 큰 혼란 없이 시정 지배 시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번성되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발전시킬 때 군사 정부가 큰 역할을 했죠.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이 있었죠. 광주 사태가 있었는데 시장 지배 시대를 이제 반발한 흐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민주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정부의 어떤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에 반했는데 휴전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몇백 명이다 하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장 지배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은 어떤가요? 완전히 혁명이죠. 신분제도를 폐지한다는 거 완전 고대의 제도를 완전 뒤바꾸는 거죠. 보통 한 수십만 수백만 죽어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평화롭게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자리 잡았다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의 악령의 종자는 신분 제도를 만들어 권력으로 사회의 특정한 위치를 차지해서 수평적 분화를 막고자 하는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분 제도는 그래요. 신분 낮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한다는 점에서 불이만 있을 뿐 아니라 또 뭔가 있나요? 공업과 상업을 막으면서 자본의 발전을 막죠. 전체 자본의 발전을. 고대 신분 제도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법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고대 악이었죠. 죽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시장 지배 제도가 도래하면서 신분 제도도 파괴되고 자본도 발전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잘 살게 되고 좋아지잖아요. 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현 시대에는 자유와 평등이 중시되는데 이는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 발전과 더불어 신분제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